정치 카페 테라스. 청취자 여러분, 해가 바뀌어서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올 한 해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해 되시기를 바랄게요. 제 옆에 올해도 변함없이 박홍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새해 소망이 있다면? 정치 카페 테라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게 너무 빨리 와요. 네. 그래서 한 격주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소망 따위는 버리십시오. 전 올해도 여전히 새해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유아인 씨와 이효리 씨의 정의당 입당. 교수님들이 작년 한 해를 순리를 거스르고 국민을 농락한 해, 도행 역시 지록이마라고 이제 평했는데요. 타서는 안 될 배에 사람을 태우고 순리를 거슬러 무고한 아이들을 캄캄한 물속에서 구하지도 못하고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소망을 담아 정본 청원, 근본을 바로 세우고 원천을 깨끗이 하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는데요. 2015년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의 근본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국가가 잘못해서 가족을 잃은 것만 해도 황망한데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이들은 인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슬퍼할 시간도 모자라는 유족들을 싸우게 만드는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들입니까? 당신들이라면 억만금을 준들 살아 돌아올 가족과 바꾸겠습니까? 네, 세월호 사건 후 살릴 수 있었던 3시간 47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던 서하스 칼럼의 한 내용입니다. 삼국지 열전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재욱 교수가 대한민국 사회에 영향력 있는 분들을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과 비교해서 썼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 서하숙 기자를 눈 속에서 봄의 희망을 갖게 한 한떨기 매화 같은 사람, 선비의 기계를 가진 제갈량의 사신 촉한의 등지에 비교를 했습니다. 82년 한국일보 입사 후에 똑부러진 기자의 한길을 걸어오셨고 2011년 백지연의 끝장 토론에서 상대 패널인 뉴라이트 인사를 KO패 시켰던 멋진 언니 서하숙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이 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화 같다. 네. 예. 저가 굉장히 꽃 키우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뭐 꽃에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떤 꽃이든 감사하고요. 뭐 제가 실제로 좋아하는 건 매화보다는 뭐 작약이나 뭐 이런 꽃이지만요. 어쨌든 그거야 매우 감사한 일인데. 네. 그때 매화는 상징적이네요. 네. 꽃만 딱 훑고 나면 회초리가 되잖아요. 그래요? 굉장히 날카로우신 그 네. 칼럼과 기사의 이미지랑 딱 맞는데요. 매화가요. 이 모든 꽃들은 이 꽃가지들이 이렇게 따로 피는데 매화는 이렇게 굵고 오래된 그 가지에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막 저희가 생각하기에 막 이 손목만한 굵기 가지에서 꽃이 곧바로 펴요. 예. 그러니까 그 몽댕이로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무지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무지 아픈 사람들이 많아 지금. 아니 제가 기자로 사실 이제 지금 55이잖아요. 근데 제가 40살 됐을 즈음에 해외 연수를 한번 신청을 했더니 어느 재단에서 그 심사하는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가 기자가 나이 40인데 사실은 만 39세였어요. 지금 연수 갔다 와서 뭐 얼마 더 활동한다고 그러느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55살까지 활동을 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이 굵은 노 가지에도 꽃이 피는 매화라는 비유가 좋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계속 회초리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순간에도 역시 만으로 나이를 계산하시네요. 당연합니다. 그거는 저랑 선생님하고 우리가 비슷한. 지금 서력 기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으로 써야 됩니다. 네, 여전히 활짝 매화를 피우고 계신 서하숙 선생님께서 요즘 한간에 들리는 얘기가 이제 서하숙 전 기자 한국일보를 그만두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만뒀어요.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작년 24일 날 오후에 이제 사표를 제출했더니 25일 오전에 수리를 해가지고 속전속결로 바로 수리가 됐군요. 제가 이제 그 한국일보에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인가 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남이 조직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그래서 그 사표를 냈더니 역시 즉시 수리하는 걸로 봐서 역시 부담스러운 존재였나 보다. 그 부담의 실체가 뭘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립적인 하나의 언론인으로 과연 존립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은 들지만 언론이라는 게 그냥 할 말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늘 주장하지만 권력을 비판하고 약자를 대변하고 뭐 그런 역할을 이제 한번
한국일보라는 매체 없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뭐 실험하는 첫 회입니다. 아,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매화꽃이 아니라 매화 몽둥이 맞네요. DNA가 작년에 몽둥이를 너무 날리셔가지고 사실 서하숙 기자님의 앞으로의 그 인생 진로가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어떤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화이팅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제2의 인생 설계를 해나가시는 와중에 한국일보에서 마지막 작업하셨던 내용이 서하숙의 집 이야기라고 하는 연재를 하셨잖아요. 네. 요 작업의 어떤 의미, 하필이면 왜 서하숙이 집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는가, 요 얘기부터 조금 선생님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왜 집이었습니까? 마지막 연재가. 네.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 주거 문제가 점점 심각하잖아요. 뭐 의생활, 요즘은 가난한 사람하고 잘 사는 사람하고 옷 봐서는 모릅니다. 뭐 버리는 옷도 워낙 품질이 높기도 하고 하니 옷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식생활, 사실 이 농촌의 빈곤하고 연관돼 있지만 그 식비 원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뭐 커피값 한 잔 값보다 밥 한 그릇 값이 싸잖아요. 네. 원가는. 근데 문제는 주거 비용이 너무너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팍팍합니다. 문화도 즐길 수가 없고. 그런데 이 언론이라는 게 왜 이 주거 문제가 심각한가, 이 근본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대한민국의 그 주거에 관한 기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축가들이 지은 굉장히 멋진 집에 관한 이야기가 한 주류이고, 또 한 주류는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집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로 집이라는 게 그 재테크의 그 이유가 되고 있잖아요. 맨날 집값 얘기하면 결국에는 그거는 뭐 어떻게 투자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는 너무나 그 막 열악한 집에서 살고 또 집을 계속 뺏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그 지역에 고만고만한 집을 갖고 있는 서민들의 집을 빼앗아 가지고 마을을 헐어버리고 그냥 근사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지금은 뭐 선생님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원래 그런가요? 네. 이렇게 선생님을 보면서 들으시지를 않기 때문에. 그 화사한 꽃의 이미지로 해주세요. 몽둥이 같네요. 몽둥이 외출인가 봐요. 죄송해요. 그냥 호초리의 속도로 휙휙 갑니다. 아니 저도 사실 말 빠르기로 유명한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얘기들을 잘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언론사 문제하고도 결부돼 있는데, 기자들이 제가 옛날에 1982년에 입사했을 때 한 기자가 125명 정도였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한 200명 정도? 네. 근데 지면이 저희 뭐 한국일보 32면 뭐 이렇게 만들지만 저희보다 약간 더 많은 숫자를 가진 언론사들이 막 52면 막 이렇게 만듭니다. 50몇 면을 만들고 56면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그야말로 필사기계처럼 막 그 기사를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근본적인 문제를 가만히 생각하고 기사를 쓸 기자가 그럴 시간을 줄 신문사가 드물어요. 근데 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신문사를 관두면 이걸 못해서 안타깝다, 화가 난다, 정말 내가 왜 기자일 때 이걸 안 했을까, 매체가 있는데, 그런 주제가 있었다면 주거 문제다. 그래서 이제 집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죠. 뭐 재개발, 뭐 재건축의 문제부터 또 평범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지금 이제 50몇 %로 약간 더 그 일반 주택보다는 상회하긴 하지만, 그 주거가 열악한 주거들은 되게 다가구, 다세대, 뭐 개인 또 단독 이런 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는 또 그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얘기를 안 해서, 그 주거들이 왜 빈곤하게 지어지는가 문제, 뭐 그리고 집값을 왜 자꾸 올리려고만 하는가, 정부 정책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두루두루 쓰면서 얘기를 했죠. 선생님 그 집에 대한 칼럼을 보다가 예전에 저도 깜짝 놀란 통계가 있었어요. 쓰신 기사 내용 중에 그 지하에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23만 명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인구 통계상 봤을 때 아동 청소년 전체 인구의 5분의 1, 20몇 %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린 아동 청소년들이 지하 단칸방에서 혹은 뭐 좁은 공간에서 공기도 좋지 않은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근데 예전에 KBS인가 MBC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동구 무너지자마자
왜 동구가 얼마나 못 사는지를 이제 이렇게 기획 취재한 게 있었어요. 체코를 간 거였는데 네. 그 빈민가를 찾아간 거예요. 그게 임대주택이에요. 임대 아파트. 근데 좁아요. 한 우리로 치면 한 12평 되려나? 근데 이제 수도관도 넓고 정관도 넓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방 2개에 거실 조그만 거 화장실 하나? 네.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요. 네, 근데 체코. 이제 임대인데 네. 예. 물어보니까 전기세보다 싼 거예요. 네, 임대료가. 그 정부의 공공 임대인데, 근데 보면서 한심한 게 우리나라 이 공중파 방송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택 사정은 진짜 깡통인가 보다. 우리나라에서 한 10몇 평짜리 낡은 임대 아파트 갖는 게 소원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못 사는 거에 동구의 빈곤의 징표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쪽방이나 뭐 고시원 이런 게 실제로는 원래는 주거로 있어서는 안 돼요. 한국도요. 그렇죠. 법상 건설부 고시가 2000년쯤인가요? 하여간 김대중 정부 때 어떻게 났냐 하면 한 명이 가구원일 때는 방 하나지만 3.6평의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 근데 뭐 그리고 2명일 때는 6.1평, 3명일 때는 8.8평 이렇게 주거 기준을 최저 주거 기준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당연히 부엌하고 화장실 이런 거는 이제 쾌적한 것이 포함돼 있는 그 공간인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쪽방이나 이런 데들이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뭐 국민소득을 몇만 달러로 올리냐 계속 수치 얘기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최저 주거 요건을 하나도 나아지게 달라지게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최저 주거 요건인 주택 수 자체는 통계상으로는 줄어드는 걸로 나와요. 왜냐하면 거지 같은 마을을 딱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임대주택 아파트를 딱 지으니까 그 사람들은 없어져요. 그 집들은 없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는 쪽방이나 고시원이나 어느 집에 단칸 새방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주거 기준은 안 높여주면서 계속 최저 주거 기준 미만의 집들은 사라지고 있고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통계로 장난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제일 딱했던 게 2011년인가 2012년에 김주숙 교수님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70년대 스웨덴에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죠. 근데 스웨덴에 가기 전에 이제 덴마크에 잠시 기착할 때 그곳에 이제 최저 그 빈곤 가정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이제 기초 그 수급 가구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집을 보니까 따뜻한 방, 햇볕 통하는 방, 바람 잘 통하는 방, 뜨뜻한 물 나오는 방 이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 나라의 국민소득이 한 15,000달러인가 하여간 $10,000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도 그거 참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선생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내가 기자를 하는 동안에 뭔가 목표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햇볕 통하고 바람 잘 통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리고 따뜻한 온수가 나오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나의 기자 역할을 걸겠다. 뭐 이런 결심을 했는데 뭐 정치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 얘기를 못 하다가 이제 작년에 그 시리즈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 시리즈 쭉 보다 보면 몇 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한 비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못 사는 사람들 집 다 헐고 아파트 계속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있는 지금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어떤 재투자, 그 리모델링 뭐 이런 방안들에 대한 그 어떤 대안을 좀 제시를 했던 글을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선생님이 이제 그 연재를 하시면서 이 주택 문제를 좀 이런 방향에서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이렇게 일정 결론에 도달한 것이 있다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주변에 이 이름까지 막 지어가지고 헌집 트러스트 운동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 전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최저 빈곤 미만의 그 정말 극빈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제안들을 많이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한국 사회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최저 빈곤 가구로 떨어지기 직전에 거의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그 동네를 살린다, 마을을 살린다, 번듯하게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이 최저 빈곤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마산에 가서 뭐 현장 보고 저쪽 정릉에 가서도 현장을 봤지만 불과 뭐 10평, 12평짜리 정말 그 무허가 땅을 불화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의 집을 가보면 자기들이 지었기 때문에 난방이나 이런 거는 형편 없거든요. 그러나 그게 자기 집이에요. 근데 그런 집들이 이렇게 있는 마을을 싹 헐어버리고
재개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 또 그 집값으로 거기서 이제 그 주는 그러니까 보상비로 나오는 돈으로 갈 집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재건축 분담금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집에끔 살게끔 돈을 차라리 지원을 해주자. 근데 서울시에서 이제 그 융자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대상이 적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 금액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시민운동으로 벌이자. 왜 이름을 헌집 트러스트라고 지었냐면 헌집에 사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트러스트 운동을 하자. 저희가 이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떤 자연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그 지역에 사람들이 기부금도 낸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자녀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잖아요. 네. 그 자녀를 안전하게 키우면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 다음 세대에는 빈곤을 탈출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헌집에 있을 권리, 그러나 실제로는 새 집을 지어주는 거죠. 하여튼 집 트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네. 그거를 하자. 그러면 이들을 위해 돈을 뭐 기부금을 내주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또 워낙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확실히 쓰는지 안 쓰는지가 뭐 여러 분야에서 문제들이 삐그덕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크게 돈을 주지 말고 돈을 꿔달라. 전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작정 이렇게 돈을 주는 기부 자체도 참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빌 게이츠나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짜증나는 게 지가 평소에 돈을 그 많은 사람들이랑 골고루 나눴으면 그렇게 과잉 축제가 되겠냐고요. 막 뭐 어떤 그 우리나라에도 뭐 모학 뭐 대표님 막 짜장면만 드시면서 막 뭐 몇 조 단위 뭐 재단을 만드신다 그래가지고 막 어느 언론에서 막 굉장히 그분을 키우시는데 물론 기부를 안 하시는 분보다는 기부를 하는 분이 좋지만 이분이 기업을 할 때 그 정말 비정규직 안 만들고 다 골고루 다 잘 임금을 분배를 했으면 이렇게 축제가 일어날까? 가령 뭐 현대나 삼성에서도 걸핏하면 사고를 저지르면 나중에 막 8천억, 5천억 재단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분들 비정규직 비율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고 법원 판결 나도 막 안 듣잖아요. 그리고 그거 안 들으려고 막 별별 수단 다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과잉 축제를 한다면 기부를 하지 말고 평소에 그 제대로 좀 나누라. 그럴 뿐 아니라 그리고 그걸 노동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는 거예요.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도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말라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거짓입니까? 그냥 가난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냥 공짜로 받는 거 싫어요. 돈을 다만 꿔달라. 우리가 지금 당장은 새 집을 짓거나 고쳐 지을 돈이 없지만 당신들이 꿔주면 제대로 이자 쳐서 갚겠다. 근데 그 이자를 굉장히 낮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서울시에서 하는 그 융자금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2몇 %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을 꿔준. 그럼 어떻게 꿔주느냐. 제가 참 별별 궁리를 다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정규직 임금 노동자들이 자기 통장에 평잔을 갖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평잔 있으시죠? 그러니까 보통 예금 통장에 넣어놓는 돈. 예, 있습니다. 예. 평잔이 얼마인지 이거 좀 조사해봤어야 되는데 그건 못했는데. 없어 보였나 봐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혹시 평잔. 없지 않냐라고 질문하시는 아니 있으시죠. 평잔이 뭔지는 알죠. 그냥 이렇게 쭉 깔려 있는 평균 돈. 그 돈을 보통 예금에 뭐 정규직 같은 경우 한 500만 원 정도까지도 저는 넣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것보다 좀 많이 넣어 놓습니다. 그럼 이 평잔이 들어있는 보통 예금의 이자는 1% 미만이에요. 굉장히 요즘 뭐 이자가 낮잖아요. 그러면 그 평잔만 모아서 우리한테 꿔달라 이거죠. 그러면 그 평잔을 가지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정말 돈 안 띄어먹을 그 경계선의 빈곤층, 집을 고치고 싶으나 못 고치는, 집을 새로 짓고 싶으나 못 고치는 그 사람들의 경계선 중산층 사람들에게 집을 짓거나 사거나 뭐 할 수 있는 돈을 자리로 꿔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전세금의 한 67%, 그러니까 집값의 67%쯤 육박했잖아요. 네, 그리고 전세값이요. 전국적으로는 70%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전세금에 제외한 집을 구비할 돈에 더 필요한 돈은 30%거든요. 네. 그러면 돈 꿔주면 30%. 전세금으로 70%는 이미 즉시 회수가 되고 나머지 30%만 장기 임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장기 부채인가요? 예. 장기 대부.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평잔을 1% 미만의 평잔을 꿔줘서 우리가 2.5%의 이자로
뭐 되돌려 달라면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 이자 그대로 다시 받고 싶다면. 아니면 그냥 평전대로 유지하니까 나는 평전의 이자만 주시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지킬 권리에 그냥 계속 기부금으로 주십시오. 1%나 2%의 이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해가지고 그 자기 집을 지키면서 가난한 사람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하자. 지금 막 계속 그나마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에 집값이 세계 경기가 워낙 나빠져서 집값이 떨어져서 재개발 뭐 재건축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수습됐죠. 예. 주춤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부가 계속 경기 활성화라는 이유로 집값을 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 또다시 그 건설업체들이 뛰어들어서 쓸데없는 아파트를 과잉 생산하는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지킬 권리가 점점 더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시기적으로도 기회고 평잣만 저는 참 뭘 하면 왜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다 생각하는지 시청자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요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요? 지금 내가 이거 2배속으로 듣고 있나? 그 말씀하신 내용만 이렇게 추려도 우리 1시간 분량 벌써 나왔다. 아무튼 근데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갖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세금을 제외한 자기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전체적인 평균은 한 20-30% 정도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통 예금자들의 예금 이자만큼으로 다 대출을 해주면 이렇게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냐라는 아주 이제 구체적인 대안. 그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온건한 정책이고요. 그렇죠. 대안이고 그걸 안 들어준다는 것은 아예 집 문제를 해결 안 하겠다는 얘기일 것 같은 게 얘기 전에 아니 이거는 정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운동으로 해야죠. 그러니까요. 이건 뭐 정책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은행이나 이런 데서 받아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액션 영화를 보는데요. 유럽 액션 영화였어요. 심지어 액션 영화인데 이 주인공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가 집을 들어갔더니 자기 집에 딴 가족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막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못 내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겨울이에요. 유럽에는 아예 빈집 살기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시간 빈집이 방치됐을 때 그 빈집에 들어가서 일단 사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면은 못 내보내게 돼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철거만 했다 하면 또 겨울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빈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이 아닌데도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살아도 겨울이면은 못 내보내게 할 정도의 정책도 있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온건한 거잖아요. 서 선생님 지금 대안은 그렇게 따지면 시민운동이 어떤 펀드를 조성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사실 이제 은행이나 정부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거기는 이제 우리 문제 해결을 못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운동으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보자 이 말씀이시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를 꺼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허른 집에서 잠시 집이 지어지는 뭐 3개월이나 4개월 동안 나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100%를 꺼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다시 입주하는 순간 그 70%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전세금이기 때문에 즉시 갚을 수 있다는 거죠. 4개월 만에. 그리고 이제 길게 꺼줘야 되는 돈은 30% 정도인데 이 엄청난 이 시민운동으로 이것이 붐이 일어나려면 이 정의당이 좀 하시죠. 집 트러스트. 이 정의당 정의 아닙니까? 정의가 뭐냐. 진짜 이건 엄청난 뭐 당으로서는 이렇게 나라가 하는 국책 사업에 비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될 수 있죠. 정의당에는 이제 아예 집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그분들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 내에서 한번 평잔을 모으셔가지고 그거를 한번 하는 걸로 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마산 같은 데 갔을 때 거기 이제 정말로 집들이 멀쩡한 집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심지어 소방도로까지 다 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어느 마을이나 동네를 구획 정리하고 이러는 거는 소방차조차 안 들어가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하다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미 소방도로가 다 나 있어가지고 소방차도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도 다 멀쩡하게 뜨뜻한 물 나오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그 지역에 이제 재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넘으면 재개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강제죠.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반대할 그게 없는데 이 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집값이 아파트가 돼야지 집값이 올라간다더라. 그게 자기가 집 한 채면 자기 방바닥에 깔고 앉아 누워 있는 건데 오른들 낮은들 무슨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한국에 이제 집이라는 게 문제가 이미 그 주택 보급률은 100% 넘어섰잖아요. 네. 근데도 계속 지어지는 게 그리고 하나는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거고 둘째는 가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나는 사둬야지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다. 요 가수요를 끊어줘야지 이 쓸데없는 그 과잉 생산이 안 되는데 계속 정부에서는 그거를 부추긴다고요. 가수요. 그럼요, 부추기죠. 우리는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이 정책을 발표하고 TV에도 정책 토론을 하잖아요. 네. 실제 선거가 이루어지는 동네 골목길을 가면은 새누리당 선거운동원들은 딱 한마디 해요. 집값 올라야죠. 네. 아, 그거면 판 정리해요. 난 2012년 선거가 다 특정 후보가 당선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더라. 이걸로 네. 선거운동했다는. 딱 그거 한마디로 자가 소유자들에게 집값 올라야죠. 이게 선거운동의 거의 고정 멘트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꼭 새누리당만 욕할 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거기 소속의 그 지자체장들이 엄청 많은 그것들을 막 네. 허락을 해주고 제발 이걸 좀 바꿔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서울시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그 출구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뭐 어떤 요건을 강화하면 그러니까 50% 정도가 반대 의견을 갖고 오면 이걸 뒤집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실행은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각 구청에서 결정을 하는데 구청에서 그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구청장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도대체 정의당은 다행히도 이제 배출을 안 한 덕분에 권력이 약한 덕분에 욕을 아니, 먹고 구청장 안 먹는 거지. 배출 분명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떨어졌어요, 두 사람.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희 이 연재되고 있었던 이 칼럼이 1월 4일자로 보니까는 이제 중단됐다라고 한국일보에는 떠 있던데 선생님은 요 칼럼을 이후에 좀 어떻게 마무리하실 생각이신지요? 아, 집리하기 연재물을 근데 계속 쓸죠. 이제 회사를 관둘 때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그 기자라는 역할로 내 인생의 후반부를 살기는 너무 뭔가 억울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언론사에 그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정기적으로 해줘야 될 그 업무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뭐 잘 막 못하고 뭐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자유로운 신분이 되어서 기자가 아니라 뭔가 시나리오도 쓰고 뭐 소설도 쓰고 뭐 또 언론인으로서 발언은 여전히 뭐 여러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지금 한 열흘 됐나요? 조금 넘었나요? 따끈따끈한 실업자가 여기 방송에 지금 나오신 거예요. 네네. 따끈따끈한 백수입니다. 네네. 근데, 그게 제일 그 인간에게 독립적인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고 이제 뭐 이런 다큐도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그쪽 전문가한테 반드시 저는 평을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막 의욕 과잉으로 뭐 헛된 이야기에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꼭 그쪽 전문가한테 듣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요 부분을 짚으면 이게 굉장히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뭐 이렇게 해보자. 이제 여러 얘기들을 듣는데 다 그런 부분을 짚으면 다 가능성은 있는 것들인데 그 어느 것도 본격적으로 매달리진 않고 계속 찝적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업을 한 5개 정도를 네. 아젠다를 5개 정도를 놓고 오늘은 이거 했다. 내일은 저거 했다. 이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든지 하나를 실행하게 하는 능력을 반드시 가지고서 사표를 쓰십시오. 제가 정말 혹시 그럴 분들에게 제가 드릴. 그러니까 동화도 몇 편 쓰셨더라고요. 한숨이 나오십니다. 동화도? 예, 제가 동화를 써서 그거 제가 나야 뭉치도깨비야 같은 건 한 67세? 굉장히 그걸 읽고 이제 자란 2030 세대들이 네. 좀 있을걸요. 네. 예.
2030 세대들이 오늘 방송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작가로서 네. 예 감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동화 쓰는 분들을 진짜 존경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기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쓰시는 개념어가 남발하는 이런 글이 어려운 거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그 쉬운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거든요. 제일 쓰기 쉬운 글이 개념어 늘어놓는 글이에요. 그것보다 어려운 게 일반 이제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글이고 이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내려갈수록 글이 어려워지는데 동화 작가들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글쓰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존경스럽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한 32년 그 한기를 이제 쭉 오셨는데 그래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정말 이때만큼은 나에게 정말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보람되다. 라고 이제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게 뭐였을까 참 궁금했어요. 늘 이제 계속 매일매일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제일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뭐가 참 제일 나았지 뭐 이런 것들을 짚어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네. 오늘은 오늘 일 그냥 열심히 하고 이러는 거여서. 오히려 이제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제가 처음 사회부 기자가 됐을 때, 그러니까 기자 막 들어갔을 때, 당시 이제 주택은행이 그 5대 국책은행이라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이제 공무원 국책은행 이런 데 들어가기가 취업하기가 참 힘들고 좋은 직장으로 꼽혔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82년도에 이제 모든 것이 전산화되니까 그 뭐 북인이 뭐 이런 것도 자동화가 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고 출신 행원을 뽑지 않고 그 인문계고 출신의 행원을 뽑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 이제 취업 공고를 냈어요. 근데 인문계고 출신이라는 건 당시만 해도 상고는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가는 거였고 인문계고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형편이 어려워서 상고를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직장 중에 은행이라는 건 엄청나게 좋은 직장인데 그중에서도 국책은행인데 국책은행에서 상고 출신을 안 뽑아주면은 이거는 정말 얘네들에게는 너무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발제를 했는데 그거를 또 그 데스크였던 그 오인환 부장이셨죠. 나중에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공보처장관 오래 하신 그분이 톱 기사였던가 사회면 그 크게 실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막 당시만 해도 이게 전두환 정권 때 특징은요. 권력 비판은 못하는 대신에 언론의 그 여타 분야에서의 언론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그때 뭐 이제 뭐 종합일간지가 한 8개밖에 없을 때니까 그렇기도 했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나가는 즉시 이제 그 주택은행에서 그 정책을 철회하고 그리고 이제 상고 그 교장 선생님 연합회에서 정책을 우리도 이제 컴퓨터와 이런 교육을 강화하겠다 뭐 그런 쪽으로 바뀌기도 하면서 어쨌든 그 기사가 굉장히 저로서는 의식에 그 생각에 남고요. 그런 식의 뭔가 하여간 원칙을 지켜서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그러니까 빈자와 약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좀 해보자 그런 이제 걸 좀 많이 저 나름대로는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이제 요즘 뭐 이런 뭐 노벨상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래요. 무슨 이제 국세청에서 가령 송혜교 씨가 네. 탈세했다고 막 화제가 얼마 전에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송혜교 씨가 모범 납세자상을 받은 그 다음 해부터 이제 탈세를 했어요. 근데 제가 2006년에 모범 납세자상이 나쁜 이유 이제 이런 칼럼을 썼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고 세금을 안 내면 그때부터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무슨 국세청이 모범 납세자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하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세금 그 징세의 문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게 14년 일이잖아요. 2014년에 그 칼럼을 읽어도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올해 작년에도 이제 노벨 물리학상에 일본 학자들이 이제 싹쓸이를 했잖아요. 네. 제가 2008년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또 일본인들이 싹쓸이를 했을 때 왜 이게 일본이 타느냐.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학문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우리말로 학문하기 이런 칼럼을 2008년에 썼어요. 근데 그 일본 같은 경우 그 외국 그 유명한 이제 물리학자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의 책을 읽다 보면 60년대에 이미 일본 물리학자들의 논문을 막 읽으면서 감격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일본어를 알아서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일본 과학자들은 열심히 과학을 하면 그 논문을
정부에서 외국어로 번역을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문학번역원이에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학이 그렇게 승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문학 중에서는 그나마 에세이 내지 마니페스토가 승했던 나라죠. 가령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여러 가지 목민심선 이런 것들, 박지원의 열하일기 이런 것들이 길게는 에세이라는 이름으로 문학의 범주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수필 종류거나 마니페스토예요. 여행기가 물론 열하일기가 기행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소설이나 그러니까 한국문학번역원이 주요 대상으로 삼는 문학 소설이나 시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출중했던 시대는 참 드물고 그런 시인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 허균이라는 시인 정도가 중국에서 와가지고 야 허균의 시를 받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감탄하는 시인이 됐던 정도지. 죄송하지만 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문학이 그렇게 위대하냐고 정말 작가님들 미안합니다만 아닙니다. 이 일본의 겐지 이야기가 14세기에 나왔나요? 그거 읽어보면 주인공의 그 섬세한 심리가 현대인이 읽어도 감탄을 해요. 그러니까 겐지 이야기를 연구하는 서양 연구자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홍루몽이 18세기 작품인가요? 제가 이 연대에는 약간 틀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나라 작품이에요. 홍루몽을 읽어보면 비루한 인간부터 조잡한 인간부터 뛰어난 인간까지 그리고 막 그 인간과 인간끼리 그 섬세함과 막 유치함, 조잡함, 또 호기 막 그야말로 현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인간 심리가 인간 군상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 그때 어떤 거 썼냐 이거죠. 그런 작품들이 과연 있느냐. 이런데도 한국은 계속 한국 문학 번역원만 둔단 말입니다. 근데 외국은 그 학문은 학문대로 하고 문학은 물론 문학도 모든 행위를 자기 말로 하고서 그 행위에 대해서 외국에 번역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거기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명문대로 들어갈수록 외국 원서로 배우는 이과생들이 원서로 배워요. 그러면 솔직히 이과 애들이 영어를 또 못합니다. 그러면 한 권 독해하느라고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정작 자기 학문을 갈고 닦을 시간이 그러니까요.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 학문을 전공을 갈고 닦을 그 몇 배의 응축된 시간을 그냥 외국어에 쏟느라고 정신없는데 얘네들을 우리말로 제대로 그 본질적인 문제에 사고하게 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조로 해주면 자기 학문만 응축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뛰어난 학문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계적으로 학습하기, 세계적으로 학문하기를 무슨 영어로 학문하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 수준에 걸맞게 깊이 있게 사고하는 게 세계적으로 사고하는 거다. 제발 영어 교육 좀 하지 말자. 이제 그런 걸로 일본 그 물리학상 그 노벨상 제패를 가지고 2008년에 칼럼을 쓴 게 이제 작년까지도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2008년에 칼럼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이 칼럼을 읽어보자고 이제 올렸더니 막 사람들이 리트윗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일보 그 뉴미디어부에도 이 칼럼을 다시 한번 제 수록을 올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한국일보가 이제 그 재작년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과거의 경영진이 했던 한국일보 홈페이지와 우리가 결별을 하면서 과거의 그 제 칼럼들이 다 그쪽에서도 사라져버리고 이쪽에서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뒤늦게 2014년도에 재수록을 하게 했더니 사람들이 2008년에 쓴 칼럼인 줄 모르고 2014년에 썼는 줄 알고 한참 그게 시대가 변해도 상황은 하나도 변하는 상황은 게 없으니까. 똑같은데 한참 읽다가 한 닷새쯤 뒤에 어떤 분이 지적이 들어왔어요. 그 노벨상 수상자들 이름이 2014년 다르다. 잘못 썼다. 잘못 썼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사실은 그게 2008년 칼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건을 들자면 그 제 칼럼을 한번 보시죠. 이거 책으로도 나와 있고. 정말 몇 년 전에 제기했던 문제들이 지금도 여전히 안 고쳐져서 계속되고 있는 것들. 그런 이제 근본적인 얘기들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제가 그 통쾌함을 느끼죠. 가령 우리나라의 화장실 한 줄서기. 저는 이게 널리 퍼진 것도 제가 그 1996년에 그 화장실 한 줄 쓰기에 대해서 글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IMF가 막 터지면 사람들이 다 그때는 대부분 이제 남성 직장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기자들이 그래서 그런지 모든 그 글의 주류가 경제 위기만 오면 남편들 기살려 주라는 게 그 주예요. 그래서 제가 그
98년? 97년? 하여간 뭐 정확한 시점은 기억 안 나는데 제발 아내들한테 기 살려주라는 말 좀 하지 마라. 그 어른이 기는 자기가 살아나야지 왜 아내한테 기를 살려달라 그러느냐. 여성은 이중의 고통을 입고 있을 수도 있다. 경제활동하는 아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기를 서로 주고받는. 네, 왜 맨날 남편들 기 살리기를 하느냐. 그걸 이미 97년쯤에 네. 거의 20년쯤에 제가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근데 역시 또 지금도 변하지는 않았겠죠. 아, 저 그런 거 좋아해요. 그 미국의 사상가 중에 이제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사람이 네. 사실은 이제 기자분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얘기지만 신문을 읽지 말라 그래요. 책을 읽어라, 사색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 20년 전 신문과 지금 신문을 펼쳐놓고 봐라. 다른 게 없다. 지금 나한테 앞으로 20년치 신문 쓰라 그래도 난 쓰겠다.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 그만큼 잘 안 변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이제 돌려서 표현을 그랬다고요? 했는데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소로우 그분은 신문을 자기가 너무 안 읽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신문은 읽어야 됩니다. 굉장히 그 적은 가격에 비해서 엄청난 정보가 응축돼 있어서요. 그거를 잘 읽으시면 엄청납니다. 근데 읽어서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워낙 적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좋은 글들이. 이제 그거는 뭐 각자의 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사실 지금 거의 1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원래 준비하려고 준비했던 얘기 어떡하죠? 하나도 못하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할까요? 큰일이네요. 아, 참 재밌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제가 선생님 그 얘기 쭉 중에 저도 임기가 당의 부대표 임기가 앞으로 한 반년도 안 남았는데. 아, 임기가 끝난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을 지금부터 굉장히 고양시켜야 되겠다는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네, 그 중요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지난 30년 역사와 함께 또 기자 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그 역사적인 시대적인 흐름을 함께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 쭉 들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 한 줄 서기 이런 얘기도 화장실 한 줄 서기 이런 얘기도 굉장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저는 해야 되겠어요. 뭐 칼럼에 그 전문가의 거짓말이라는 칼럼 워낙 그 사람들이 많이 회자를 해서 저도 이제 여기 나오기 전에 제 칼럼을 이제 다시 숙독을 하려고 이렇게 서화수 칼럼을 검색을 했더니 그건 작년 1월쯤에 썼나 작년 초에 썼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는지 그게 꽤 앞순위로 뜨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정부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오도하고 있는지. 또 칼럼 얘기로 돌아가네요. 올해 얘기 아니라 오늘 갑자기 주제를 확 바꾸고 싶은 욕망이 생겨가지고 잠시 고민했어요.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선생님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 이 지배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이제 2년 차가 됐고 사실 작년에 선생님이 그쪽을 향해 가지고 매화 몽둥이를 너무 날리시는 바람에 새로운 또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도 했는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방식의 특징이라고 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이게 2년 동안 지켜보실 때 그런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유신의 재림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용어가 벌써 등장하는 순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승인하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 용어를 쓰는 것 자체를 반대를 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정부의 통치 방식을 상당히 답습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게 보시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해요? 정치 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답습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민들한테는 그게 어떤 것으로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정희 정부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는 일단 쿠데타에 의한 집권이었기 때문에 군부는 박정희 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권력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군, 그다음에 그 법이었죠. 군과 법이었잖아요. 그 법이라는 거는 뭐 사법부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검찰이기도 했죠. 원래 이제 우리나라 삼권분립 국가 체제 안에서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사법부는 독립된 곳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박정희 정권에서는
이 사법부라는 게 완전히 그 행정부에 굴속된 대통령에게 굴속된 기관이었죠. 뭐 그 황우여 씨의 그 과거 재판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그야말로 고문에 의해서 얻어진 그 불법 정보들을 바탕으로 검찰이 정부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기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승인해줘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박정희 정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는 말하자면 문민 정부잖아요. 그죠? 민간 정부인데도 굉장히 그 군 출신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다 앉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런 것들이 의아했는데 그 검찰과 결국에는 법원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서 결국에 아버지와 똑같은 군과 법을 통한 통치를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김기춘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정윤회 사건 문건에서 그러니까 가령 정윤회 사건 이 문건 관련해서도 너무나 그 자가당착인 게 한편으로는 이게 찌라시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국가 주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수사를 했더니 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박지만 씨가 이 문서를 꺼내가지고 의혹을 제기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김기춘 실장은 책임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책임이 있다고 하면 해임을 하든지 책임이 없다고 하면은 이 문서도 문제가 안 되든지 근데 유임이 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막 치면서 그리고는 책임은 또 그 밑에 있는 조응천 씨나 박관천 경정에게만 문제가 있는 쪽으로 몰아가는. 그러니까 김기춘이라는 분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법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을 통해서 그럼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냐. 검찰의 수사 내용이라는 게 그야말로 청와대의 그 맞춤 그대로 나갔잖아요. 뭐 제가 그 뭐 꽃보다 국정 개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정 개입이 일어났느냐. 그 정당하지 않은 권력이 국정 개입을 했느냐. 가령 우리가 김기춘 씨가 뭐 문제가 있으면 비서실장의 자리는 우리의 노구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비판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윤회 씨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있느냐. 모르는 음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비판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양지로 드러내고 그런 음지에서의 국정 개입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국가가 무너지는 엄청난 문제잖아요. 그러면 국정 개입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국정 개입 여부는 심지어 그 자기네 정부에서 장관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 인사에까지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 부분은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이 문건만 처음에 대통령 입으로 찌라시라 그러더니 나중엔 또 찌라시 유출 경위를 왜 따지냐 이거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그 검찰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수족처럼 입안에 혀처럼 그냥 굴려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하네. 입안에 혀도 깨물 때가 있다는데 어쩜 모르게 깨물리지도 않는 혀처럼 잘해. 그런데다가 이제 법원 헌법재판소의 지난번 이제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판결 그거 보면 뭐 통신당 사태에 대해서 제가 그 많은 그 1만 7천 쪽에 이르는 자료를 저도 안 읽었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가부를 가리기는 참 힘들지만 정당의 행위를 뭐 법이 이렇게 근데 뭐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기능 가운데 정당의 해산 여부 심판이 있기는 하니까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갖다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는 법으로 오히려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국회의원님이 사람들이 뽑은 국회의원까지 직위를 해제하고 그리고 비례대표위원에 대해서도 당 해산에 의해서는 비례대표위원도 그 직위 해제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에. 그 자체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뭐뭐뭐뭐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뭐 하여간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규정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당 해산에 의해서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그 친박연대들도 처음에 자기네가 이제 한 명씩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가 안 되니까 탈당을 안 하고 당 해산을 해서 그 국회의원 비례대표위원직을 유지하려다가 뭐 나중에 그런 방식을 안 쓰고 이제 뭐 당대당 통합 뭐 이런 식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럼 처음에 당 해산이라는 방식을 쓰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공직선거법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 해산으로는 그 비례대표직의 직위를 박탈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 뜻이 해석되기 때문에 그 방식을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비례대표직은 물론 국민들이 선출한 지역 구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직까지 내놓으라.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완전 탈법 초법적인 그런 식으로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면 국회의원 직위 아무나 다 뺏을 수 있으면 국회 해산도 네.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삼권 분립과는 무관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는가? 서로 견제 균형을 맞춰야 될 게.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가 이 고위직을 임명할 때 가령 뭐 그 안대희 씨를 총리에 임명을 하려고 할 때라거나 아니면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아닙니까? 방송통신하고는 이분이 굉장히 무관한 네. 분이에요. 근데 방송통신위원장 모든 자리가 인사들이 지금 굉장히 고위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법조 출신도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한 특혜거든요. 이 법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야 법관 하나만 돼도 그분이 갖고 있는 권한,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다고 느끼는데 또 이쪽 분야에 있으면서 뭔가 그 권력지향적인 분들은 야, 이게 사법부의 그 법관이 갖고 있는 권한보다는 그 행정부의 그 관료가 갖고 있는 권한이 어마어마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정력을 겸비한 자리에 법조 출신을 둔다? 그럼 그게 어떤 사인이 되는 겁니다. 같이 가자. 너희들에게도 권력을 나누겠다. 그래서 이제 사법부를 지배하는 거죠. 물론 법관은 다 1인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법관의 그 현명함에 의해서 아주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제대로 판결을 내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법을 틀리게 적용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법을 뭐 진보적으로 적용해달라 그것도 아닙니다. 제발 네. 법 규정대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근데 보면은 그런 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근혜 정부를 비교해 보면은 네.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고 상당히 폭력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폭력은 직접 폭력이었잖아요. 네. 진짜 불법 초법적으로 긴급조치를 때려가지고 해산시켜버리고 잡아놓고 조지고 막 이런 방식이었다면은 박근혜 정부는 어쨌든 법적인 기구를 제도를 절차. 사용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일정한 동의 절차를 거쳐서 간다는 게 이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아예 박정희 같으면은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누가 적인지가 분명하잖아요. 지금은 그게 모호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헌법재판소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검찰이라든가 아니면 다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예전에는 박통 때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었잖아요. 네. 그땐 다수결이 보장이 안 됐으니까 직선제가. 근데 한참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다수결이 곧 민주주의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 흔히 새가 두 개의 날개 난다고 다수결과 소수 의견 존중 둘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다수결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 한쪽 날개 소수 의견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나라라면 그럼 한국 사회에서는 적어도 지금 시기에는 소수 의견이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을까 제도적으로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뭐 합의제 민주주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 건데. 네, 그게 아니 근데 저는 잠깐만요. 제가 네. 굉장히 말을 빨리 하면서 또 자꾸 끼어들어서 제 얘기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죄송스러워요. 아니. 원래 선생님 오늘 말씀하시는 날이에요. 그 이제 그 물론 소수 의견 존중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발제지만요. 지금 그 박근혜 정부가 무슨 다수 의견에 의해서 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검찰이 적법하고 합법하게 다수 의견인지 뭔지 몰라도 자기가 해야 할 정당한 일을 안 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 개입의 문제와 그 문서 유출의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국정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문서 유출만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방식은 굉장히 교묘하고 치밀한데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도 지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제가 트윗에도 썼던 글인데 정윤회 씨를 수사하고선 1시 43분에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그 최경위요. 네. 그분은 4시 몇 분에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검찰에서 수사할 때 보통 새벽 2시와 3시 사이가 제일 마의 시간대랍니다. 인간이 굉장히 그 나약해지고 뭔가 그
자기가 올바른 일을 가령 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사람도 자기 인간으로서 하나의 그 도대로 보면 흠결이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일은 정의로웠지만 그런 것들을 다 꾸역꾸역 뒤집어 보게 하면서 그 사람이 인간적인 약점을 쳐서 너 이 정직한 비리 이 저기 제보도 잘못된 네.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위기의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사실은 취조를 해야지 그 사람에게서 진짜 얘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윤회 씨를 1시 43분에 내보냈다는 건 이거 보통 조간신문 마감이 1시 전후 아닙니까? 뭐 물론 그 신문에 따라 최근에는 12시까지 앞당긴 신문도 있지만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될 시간은 넘어가지고 안전하게 이 심리적인 그 위험 시간은 빼놓고 보냈다는 것 자체가 철저히 조사할 의사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정개입건에 대해서는 뭐 발표가 없잖아요. 네. 아예 그냥 언론 보도도 그냥 계속 이 뒤쪽으로만 나아가고. 근데 정작 가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아무 내용도 답이 없고. 없죠. 근데 그 언론사라는 게 자기가 수사기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수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국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오로지 검찰에만 있는 이 구조를 교묘히 활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소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아닌 거죠.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죠. 뭐 헌법재판소에서 8대1로 결정이 났으니까 그건 뭐 다수결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제 하나의 네. 대통령도 다수결에 의해서 뽑았으니까 나머지 그 사람의 통치나 행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깝깝해하는 거죠. 싫은데 네. 뭐 뽑아놨으니 다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라고 무력해지는 것.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이제 문제라는 그리고 거죠. 이제 더 웃기는 게 계속 얘네들이 쓰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극우단체, 수구단체들이 고발을 합니다. 네. 고발이나 고소를 그 한 분 하면 엄청 바쁘신 분 있더만요. 네, 네. 그러면 그 고발 고소를 근거로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검찰에 모여드는 고소 고발건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중에 말이 안 되는 거는 절대로 수사에 네. 착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즉시 수사에 들어가죠. 즉시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또 신문도 심지어는 그 언론도 기사를 쓸 때 어떻게 하냐면 뭐 황선 씨, 뭐 무슨 씨, 뭐 국가보안법 피소. 아니 이거는 그냥 고소에 들어간 정도인데 그게 마치 그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처럼 네. 이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해야지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겁니다. 그러면 그 명예훼손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고발했다. 고소했다. 그러면 그게 피소로 나오느냐 말이에요. 안 나오잖아요. 이런 식의 그 언론의 뭔가 불균형한 그 보도 태도에다가 그 검찰의 지극히 불공평이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찰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막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비디오로 보셨어야 돼요. 지금 1시간 동안 우리 선생님이 한 손에 매를 들고 있어요. 손이 계속 매질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청와대에서 네. 이제 하루 지나가지고 이번 수사 발표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 청와대의 이 발표에 약간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 사건은 몇 사람이 사심을 갖고 한 일이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몇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심이 무엇냐. 뭐냐. 그리고 뭔 일을 했냐. 이걸 가지고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국민들이 다시 이 문제를 파헤쳐봐야 되지 그럼요.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그 기소권 수사권 얘기는 결국엔 세월호 문제하고도 걸리는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수사권 기소권을 계속 이런 식으로 남용을 하니까 오용을 하죠. 남용이 아니라 오용이구만요. 그 건에 관해서는 오용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검찰에게 수사와 기소를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적인 이제 수사권 기소권 있는 그걸 해달라 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거를 그 세월호 특별법안을 받아들인 게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이제 더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잘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특별검사 임용을 할 경우에도 그 부분을 이제 그 수사권, 기소권을 따로 줘야 된다고 한 게 정부안이 이제 정부안과 그 여야가 합의한 안에 특별검사를 선정하는 게 법원 행정처장 그죠?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대한변협, 그다음에 뭐 나머지가 여당 둘, 야당 둘 이거잖아요. 네. 근데 여당 둘이 당연히 두 표가 그 친정부적인 친박근혜 정부적인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 외국 그 외부 단체, 아니 1개 외부 단체와 2개 그 정부 기관, 이것들도 당연히 이제 친정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5명이 이미 결정되면 2명으로서 이 나중에 대통령한테 제가 받을 2명을 올릴 때 결정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 우리가 너희들 입장을 다 정해서 할 테니까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제 데려온 명단이 말도 안 되는 이제 특검 명단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유족들이 거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또 거부. 그러면 나중에는 유족들이 거부해서 특검이 임명 못됐다, 이렇게 핑계를 댈 거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금 세월호 조사위원으로 고용 주시네요. 네. 불임 사건의 검사였던 사람을 그러게요. 조사위원으로 넣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고문이 개입된 정치적 그 사건, 그죠? 네. 정부 비판한 애들을 고문까지 해서 기소를 한 그 검사의 유신의 일원인 재림은 사람을,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갖다가 세월호 조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면 옛날에 당연히 특검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나쁜 사람들을 제시했을 거라는 우리가 당연히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외형만 그럴듯한 뿐이지 다 사실은 거짓이고 편법인데 그쵸. 그게 지적이 안 되는 거죠. 외형은 한복인데 그 한복 안에 군복이 있어요. 빙고. 그런 얘기도 하는군요. 네, 좋습니다. 아주. 근데 참 현실은 슬픈 얘기죠, 그게. 네, 저는 한복인데 그래서 이분이 합법을 말씀을 잘못하시나 그랬더니 한복인데 한복 속의 군복. 예. 카키색 한복. 카키색 한복 입으시는. 현 정부의 성격은 한복 속의 군복으로. 네. 네, 박근혜 정부 2년은 어쨌든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무너진 행정부만 이제 살아있는 그런 통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한 가지를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작년 연말에 온 국민들을 빡치게 만들었던 2개의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재벌들을 가석방 시켜주자라고 하는 이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재벌들에게 하염없이 관대할까요? 모르겠어요. 정치자금 대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왜 그런 거예요? 정치자금 대줘서 그런 거겠죠, 뭐. 근데 땅콩 회항 사건하고 그 재벌을 이렇게 가석방 해주자는 건 별건이죠. 네, 별건이죠. 땅콩 회항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기업이 이제 정말 마음대로 그 소유주 마음대로 하는 것의 문제인 거고, 이 재벌 가석방은 정부의 기관을,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 돈을 피땀 흘려 가면서도 눈꽃만큼 버는 사람에게조차도 떼어가는 그 세금으로 운용하는 정부가 그 정부기관의 운용을 특정 세력을 위해 해주겠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땅콩 회항 사건보다 저는 이제 땅콩 회항 사건이 놀라운 거는 비행기를 막 거꾸로 돌리는 사람들에게 약간 비주얼적으로 쇼킹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쇼킹한 거지. 더 기가 막힌 건 이거 재벌 가석방이 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계속 누적돼 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늘 문제는 새로운 문제만 제기를 하기 때문에 누적된 문제를 제기를 안 하잖아요. 제가 또 자뻑 얘기를 자꾸 하자면 저는 한국 사회를 망치는 것은 해묵은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해묵은 문제들은 제기를 안 하고 계속 새 문제가 나와야만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전에도 또 그렇지 않았느냐. 누구도 나왔고 현대도 나왔고 삼성도 나왔는데 왜 SK 3인가요? 2위인가요? 3위인가요? 3위. 네. 하여간 4대 그룹인 건 확실하죠. 왜 못 나오냐 이런 늘 있었던 너무나 해묵은, 그리고 땅콩 회항은 좀 참신한 새로운 방식의 포악성을 본 거죠. 우리가 하여간 그 경중을 가릴 때는 문제의 경중을 가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정부가 이제 재벌에 친근하고 프렌들리, 비즈니스 프렌들리인 거는 그렇다 치고, 말씀하신 거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재벌에 대해서 관대하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는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커피숍이 이렇게 많은 것과 이유가 비슷할 것 같아요. 처음에 커피숍이 막 이렇게 많이 생길 때 우리 좀 있으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막 길거리 하나에 막 6개 7개 들어섰는데 저게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커피 시장이 예. 더 확장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는 나라로 그러니까 그 나온대요. 이유 예. 중에 하나가 단순히 커피가 어떤 마시는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이게 문화로 자리 잡아서 이게 경제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요소가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재벌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대함도 그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 경제, 뭐 언론을 재벌이 지배하는 거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네. 심지어 문화도 지배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문화도 보면은 무슨 뭐 사모님들이 미술계는 지배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영화 배급사, 멀티플렉스 극장 다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점가도 뭐 처세술이 다 지배하고 있고 뭐 거기다가 이제 의료까지 지배하잖아요. 민영화 네. 뭐 해가지고 대형 의료기관 만들고 병원 가서 이제 쇼핑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노후까지 뭐 실버 산업 해가지고 이제 기업이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과 의식을 거의 이제 재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재벌이 다 이렇게 잠식해 들어와가지고 문화와 정서, 습관, 의식 이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재벌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관대해질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재벌이 그러니까 그 예를 드신 그 여러 가지 중에 뭐 다 통합되는 얘기를 한다면 차라리 재벌 지배보다는 마케팅이 지배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그렇겠죠. 많이 예. 들어요. 특히 이제 책 같은 경우 작년에 그 무슨 세멘파커스 그 여 직원 그 성추행 네. 사건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그냥 온건히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그 출판사에서도 그냥 그대로 가기로 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 책들이 실제로 독자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렇게 존립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마케팅의 승리잖아요. 독자의 선정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마케팅이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그 시장에서 그냥 책 한 권 한 권 사보는 독자가 아니라 기업체에서 대량 구매해주는 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처세서 책들을 뭐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 그러는데 그 책을 사실은 기업체들이 대량 주문을 많이 해서지 우리나라 독자들의 그 필부들의 수준이 그래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그런 것에 이제 독서 시장이 지배되다 보니까 판매량에 지배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케팅 전략을 잘 세우고 기업체의 사람들과 유착된 사람을 출판사에서 대기업 이사나 간부로 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모든 그 문제들이 가령 언론이나 이런 것도 가령 신문을 사보는 독자 수에 의해서 그 신문이 경영이 좌지우지 된다면 이렇게 안 돼요. 근데 네. 문제는 신문이라는 게 한 부를 발행할수록 종이값이 더 비싸가지고 적자란 말입니다. 신문 발행 부수가 높다는 게 독자 수가 많다는 게 그 독자 수 덕분에 이 신문이 존립해서가 아니라 독자 수 많은 만큼 광고 광고죠. 효과가 크기 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로 먹고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벌의 영향, 대기업의 영향을 타는 거고 독자 하나하나가 살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정말 모든 분야에서 마케팅이 실질적인 그 사람들 숫자를 압도해 버려서 그럼 유일하게 이제 그것들을 깰 수 있는 게 투표잖아요. 네. 투표만은 소득과 상관없이 한 사람 1인 한 1표. 표니까 1인 1표니까. 그런데 그 1인 1표로 그 분명히 의지를 보여준 그 통진당의 선거 국회의원을 그냥 헌법재판소가 그냥 몰수를 한다. 자격을 박탈한다. 그리고 비례대표라는 것도 그거 국민들이 찍어줘가지고 비례대표 된 거예요. 그냥 공짜로 생긴 그렇죠. 비례대표가 정당 아니라. 득표에 따른 거니까. 네, 정당 득표에 따른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국 사회에서 마케팅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나마 표 그것도 사실 마케팅이 엄청 좌지우지했죠. 그렇죠. 국정원을 이용해가지고 국정 개입한 게 뭐예요? 그게 정부가 마케팅한 거예요. 네. 그거 그 행위에 대해서 그거 엄청나게 따져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1인 1표의 정당한 그 정치 행위를 갖다가 유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것도 제대로 또 판결이 안 나고 수사가 안 되고 그러고는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더니 1인 1표의 기표 행위에 의한 정당한 정치 행위조차도 지금 막 헌재가 뒤집어 버리는. 도대체 이거 어디부터 그러니까 예. 이게 정말 시장의 끝에서부터 그죠? 아니 그래서 저는 책 한 권 판매부터 전체 이 정치 행위까지가 다 수미 일관하게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가석방 문제를 보면서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논리가 국민들이 재벌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논리가 정부가 계속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재벌 오너가 감옥에 가면 그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그래서 수출이 하락하고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국민들한테도 피해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들을 이렇게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재벌을 이게 잘못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 완전 일벌백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철저하게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코 그 기업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기업 이미지가 더 좋아져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꼴을 한 번은 만들어줘서 이 어떤 이 패러다임을 한번 전환시킬 수 있는 아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를 떠나서 그거는 당연히 잘못은 처벌하는 것이 그냥 그렇죠. 보편적인 상식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수사에서도 왜 사고가 났느냐 부분만 수사를 하고 왜 구조하지 못했느냐는 지금 하나도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구조하지 못했느냐, 왜 구조하지 심지어 안 왔느냐까지 의심이 든다.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냥 해경 잘못했으니까 해체한다. 그러고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는데 국민안전처 지위가 그 해양경찰청 지위보다 더 높아요. 이건 오히려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처우 복지는 더 개선시켜주면서 문제는 해결하려고 안 하고 그러고서는 아니 어느 대기업을 갖다가 그 잘못되는 거를 갖다가 처벌한다고 그 기업의 손해지 국가 전체 손해겠어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인 거죠. 그리고 대기업의 이제 담세 부담률이 한국 사회에 너무 크기 때문에 가령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담세 부담 측면에서 약해진다 그러는데 그 구조야말로 그런 식으로 안 바로잡으면은 계속 기업의 담세 부담률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은 커지고 그 비중이 커질수록 결국에는 기업이 이제는 나중에는 국가를 완전히 좌지우지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리가 막 이런 그 오합지졸에 무능하고 부패하고 불법이고 합법과 불법을 가장하는 실질적인 불법을 하는 이런 정부가 아니라 아주 건전하고 훌륭한 정부를 세워 놓아도 그 정부가 자기 정책을 온당하게 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회가 오는 거거든요. 이거 참 괜히 엄청나게 흥분을 하게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2015년에 우리를 지배하게 될 텐데 작년 세월호로 깊은 슬픔을 안는 국민들이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뭐가 변했나 또 이런 게 패배감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15년에 이런 정도의 어떤 희망의 씨앗을 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어떻게 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어디서부터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제가 얘기할 때마다 이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은 기자들은 참 리바이벌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이제 리바이벌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이 보여준 게 아까 얘기한 정부의 무능 그리고 정부의 책임 회피 그리고 진상조차 안 하려는 모든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여준 동시에 그 세월호 유족이라는 그 굉장히 양심적이고 이타적인 그 시민 세력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그거는 굉장히 희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식을 잃은 분들이죠. 자식이 아니라 가족을 잃은 분들이잖아요. 네. 많은 부분이 자식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와 똑같은 유사한 사건이 이분들에게 또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네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와 똑같은 사건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정말 그분들에게 그 수구 단체나 막 이상한 사람들이 온갖 모욕을 퍼붓는데도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시민운동을 제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기하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정말 530몇 명의 서명인단 지금 계속 더 늘어나서 몇만까지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라 한 그 지지한 분들이 53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때 이제 그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민들이 같이 규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한국 사회를 정말 제대로 바르게 가자 하려는 세력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내부자 비리 있고 제보 고발 가령 국정원 비리랄지 또 그 전에 민간인 사찰 비리랄지 그런 문제들을 폭로한 분들은
공무원들이었어요. 그죠? 그 내부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공무원분들은 뭐 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직하고 공정해야 되는 것이 이분들의 부과된 의무예요. 내부 고발자가 극히 소수일 만큼 이것이 왜곡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에게 부여된 의무인 거잖아요. 근데 이 시민들은 그냥 필부필부 평범한 시민들이고 이분들이 꼭 그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나서서 국가가, 한국 사회가 바로 가야 된다. 네.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말 생업을 그 팽개치고서 그런 일에 정말 헌신해 주셨다는 거. 이런 시민 세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그 동조하는 시민 세력이 같이 연대할 수 있었다는 거. 저는 이거는 굉장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어떤 자산으로 느껴야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점차로 많은 그런 그 의지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전혀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이제 정치권이나 결국에는 그 정부 내에 또 뭐 입법부, 사법부 하여간 3권 그 권력을 가진 분들이 제발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한국 사회가 제대로 나아갈지 그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늘 얘기했던 게 그 교육의 문제. 저희가 계속 교육의 붕괴니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 막 그걸 또 과장되게 쓰는 언론이 있습니다. 그 참 그분하고 그렇게 쓰는 언론이 그동안 굉장히 정부 편을 들었던 언론이라는 이 굉장히 과거에는 아이러니했지만 지금 오면 오히려 이게 딱 그림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 학생들이 움직이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이 말에 가만히 있었어요. 이거를 마치 그 봉건 그 복종 교육의 그 폐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형 재난에서 그 지휘부의 지휘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야지 막 우왕좌왕하면 더 사고가 대형 재난이 되기 때문에 이 들리는 방송을 그 지휘부의 지휘라고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막 물이 들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또다시 자꾸 조금 그렇긴 합니다. 다들 그런 심정이실 거예요. 그죠?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막 움츠러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애들이 그러나 가만히 있자 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선진사회의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한국 사회가 선진사회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선진 시민으로 행동했는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선진사회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철저히 이걸 외면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수준은 이미 그렇게 높은 데 이르렀다는 거. 그리고 교육이 그렇게 그 아이들을 그 선진 시민의 수준으로 이르렀다는 거. 그리고 그 교사들이 지금 이제 거기 그 생존율을 보면 뭐 선원들 100% 살아났고 뭐 다른 분들 뭐 67% 몇 프로 쭉 나오는데 교사분들만 21%인가요? 네. 제일 적게 다시 뱃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만 살아남으셨죠, 전체에서. 애들과 같이 있겠다고 다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정말 한국의 그 교육자들의 수준도 얼마나 높은가. 우리가 이 교육과 시민 세력이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정말 이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제일 낙후되어 있는 정치가 좀 분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훌륭한 시민을 감당할 만한 훌륭한 정치가 빨리 나와야 될 텐데요. 네, 정의당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2015년 선생님으로부터 한국 사회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들었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박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근데 제가 죄송해요. 마지막 말씀 드린다는데 또 자꾸 저 지금 너무 부처얘기인가 봐요. 아니 제가 결국에는 시민들이 그 정치도 결국에는 시민들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착하기만 하지 말고 자기 권리 주장하고 제대로 된 그 정치를 만드는 선택도 하는 그런 또 좀 아주 독한 시민이 되자 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건 뭐 다른 데서 얘기로 가름해. 그거 말씀하신 서 선생님 말씀하신 거 연장해서 전 작년에 사실은 희망의 한 일단을 봤어요. 네. 그 어떤 희망이냐면 전 카톡 사건에서 희망을 봤어요. 그 대규모 망명이라고 이제 표현되잖아요. 텔레그램으로. 네. 그건 뭐 망명이니 뭐니 얘기가 많았지만 저는 그 카톡 사건에서
아주 재미있는 면을 본 것이 이거는 일종의 변형된 불복종이다. 네. 저들이 정해놓은 법적 제도적 틀 룰이 있었던 거잖아요. 카톡에 적용되던 우리나라 SNS에 적용되던 룰과 프레임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는 니네가 정한 거에서 안 놀 거야라고 거부해버린 거거든요. 거기도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텔레그램이라는 그게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외국 찾아낸 거야? 기업이라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격은 그게 텔레그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룰에서 이제 안 놀겠다. 새로운 룰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나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좀 넓게 보면은 일종의 시민 불복종 행위였다라고 봐요. 네. 그게 왜 희망이냐 하면은 이제 서 선생님은 이제 시민 의식을 쭉 말씀하셨고 더 나가서 100명이 올바른 시민 의식을 깨어 있는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행동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행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모델을 보여준 거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그 희망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정당이 바뀌어야 된다,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주로 위가 바뀌어야 되는 걸 얘기했잖아요. 재벌이 바뀌어야 되고. 근데 희망은 아래에서 올 것 같아요. 네, 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으실까? 네,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 그리고 특히 정말 부정의하다면은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자기 결단 이런 것들이 희망의 출발이 아닐까. 괜히 선생님 그 말씀하셔서 저까지 막 목소리가 막 눈물 나올라 그래가지고 세월호 애들 얘기해가지고. 그 유족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계속 그리고 나라마다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늘 그 엘리트가 별로 없었습니다. 늘 그 민중 봉기 내지는 하여간 그 대중이 각성해가지고 바꿨죠.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이제 정당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도 아래에서부터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네, 서로 격려하고 힘내서 서 선생님처럼 눈 속의 매화처럼 희망을 찾아 나가는 2015년 우리가 뜨거운 그거는 그냥 그런 해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면서요. 광고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넘게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정의당이 여러분들께 빚을 좀 지려 합니다. 2016년 20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철탑에 오르지 않고 안전을 위협하는 관료 마피아를 몰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세모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달라지기 위해서 정의당 국회의원 20명이 필요합니다. 진보 정치가 아직 실현해보지 못한 원내 교섭단체의 꿈, 미리부터 준비된 후보들을 만드는 데 쓰겠습니다. 정의당 20펀드는 이자와 함께 2016년 4월 30일까지 돌려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20명 정의당 국회의원을 만드는 20억 정의당 펀드, 여러분들의 십시일반이 정의당의 친환경 연료가 될 것입니다.